이제 두 번째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로서는 이제 7주제고요. 그다음에 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교 명예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임정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받은 주제가 시민단체 교육이었어요. ESG 시민단체. 근데 저는 작년에 정년을 했고요. 지금 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환경공단의 ESG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받으면서 시민단체의 ESG 시민단체 교육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 게 가장 먼저 고민이 되잖아요. 시민단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민단체가 있고 분야도 다르고 또 심지어는 그 시민단체가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도 매우 다르죠.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은 뭐 감당이 안 되는 일이고 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이 ESG와 관련해서 ESG가 흘러온 과정 속에서 어떠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었느냐, 또 지금 현재 ESG가 열풍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진행 속에서 이 시민단체가 어떤 역할과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아까 이 소형 풍력 발전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하루 종일 교육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리프레시하라고 이 주제가 들어온 것 같고요. 저는 이 저번 발표에서 바로 지난 발표에서 이제 남는 게 Small is Beautifu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이게 책 이름이죠. 40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야기가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이 한마디로 말해서 설득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에너지 시스템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이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태양광 에너지면 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태양광 에너지가 우리가 발상이 문재인 정부 때도 태양광 에너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지로 한 군데 집적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패스는, 그런 길은 가지 말자는 게 벌써 40년 전에 얘기됐던 Small is Beautiful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과 시민단체의 관점과는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제가 조금씩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ESG,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이 Who cares wins, S가 빠졌습니다만은 Who cares wins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하고 말아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는 배경, 그리고 하다못해 그 문건에 나오고 있는 정확한 워딩이 뭐냐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환경운동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분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좌절한 이 환경 개선의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ESG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막 흥분된, 세계가 위기라 그러는데 ESG를 얘기하는데 막 흥분이 돼 있어. 막 즐거운 것 같아, 느낌상. 이 사이 속에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이 보고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산관리, 증권, 중개 서비스 및 연구와 관련된 환경, 사회 및 기업 거버넌스 이슈를 보다 잘 통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지침과 권장사항을 개발하기 위한 거다. 누가 했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했다. 먼저. 거기에 금융기관이 초청됐다고 하지만 말이죠. 사실은 약간 징발된 느낌입니다. 이거 너네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이거 좀 해결해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너네들이 좀 거기에 대한 자율 규제를 만들어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경찰 개혁을 경찰한테 맡기느냐, 무슨 검찰 개혁을 검찰한테 맡기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배경이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시민단체의 관점에 중요하단 한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뭐였었냐면은 이미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새천년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기후 변화, 이거 기후 위기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써 계속해서 환경 거버넌스 얘기가 나온 거고, 거기 아까도 뭐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미 1990년대에 지속 가능 발전 얘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검증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덮친 게 바로 도저히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이 금융 위기였죠. 바로 금융이지 않습니까? 바로 새천년 넘어오면서 2000대 초반이 완전히 금융이 파멸적인 위기를 계속해서 겪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 증권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너네들 뭐 하는 거냐, 경제 다 말아먹겠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그 경제 위기의 근본을 따져본다고 한다면은 그 모럴 해저드 누가 한 겁니까 이거? 다 금융회사가 한 거지 않습니까? 투기자본, 서브프라임 모기지 다 누가 한 겁니까? 은행하고 증권회사 등등 여기에 다 결탁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부채 위기, 금융위 지금까지도 계속돼서 사실상 메가 프렛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돼서 나와 있죠 지금 시중에. 그 부채 위기는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고,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 양적 완화를 하고 이 엄청나게 많은 그 공적 금융을 투입했기 때문에 부채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2000년에 극심한 전지구적 빈곤 불평등 이거 해결하겠다고 해서 만든 게 MDG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이걸 이어서 만든 게 SDG였었죠. 이런 거를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ESG에 대한 필요성과 ESG에 대한 주도는 사실은 공적인 것이었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그 경제 체제, 경제 주체들, 특히 주도하고 있는 금융업에 대한 강력한 요구였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가 있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ESG 속에는 보면은 뭐 지속 가능성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이해관계자 얘기, 뭐 세계 시민 이런 얘기들이 결국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실천하느냐는 떠나서 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 태생적 이유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시민사회, 그래서 ESG 기원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CRS라고 하는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 지금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사실상 아주 그 일찍이 그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하고 협력을 해서 사실 이 기업을 환경적으로, 여기 나오죠, Environmentally Responsible하게 만드는, 책임 있게 만드는 모델을 제안했던 거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레스가 계속 촉구를 해서 1991년에 이미 유엔 환경계획이 바로 금융 이니셔티브, 이 UNEP가 만든 이 금융회사하고의 이니셔티브입니다. 바로 이게 ESG의 모태가 되는 주체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97년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요새들 얘기를 하고 있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GRI가 만들어져서 GRI가 계속해서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발전된 버전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ESG 평가의 기초가 된 것이었던 거고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ESG 속에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관점, 핵심 가치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 가치를 보게 되면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 가치가 핵심 가치인 것이고, 그 전에 없었던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경제 개혁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환경적으로 이 전체 인권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경제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거냐, 그걸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뭐냐라고 하는 점에서 ESG가 나오게 됐다라고 보는 것이 시민사회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이해관계자를요 굉장히 작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소비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자인 거고, 제가 여기 가운데 투자자라고 해놨는데 저만 하더라도 사학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투자자고요. 뭐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넣고 있으니까 다 투자자란 말이죠.
그래서 ESG에서 보게 되면 수탁자 책임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탁자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연금처럼 그 돈을 맡아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탁자만 하더라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니까 진짜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진짜 투자자는 다 우리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아침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시민들은 전부 참여자고 시민들이 잘 따라줘야지 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시민이 사실상 ESG의 주인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투자자로서. 그러면 모든 시민들한테 가서 ESG에 관련된 기준으로 당신은 어떻게 이 기업을 평가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ESG 체제가 정말로 원래 지금 말을 하는 대로 이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실제 활동하고 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경제 주체를 중심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시민단체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가 ESG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도 그린피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래요? 아니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런 와중에도 이 그린피스 같은 데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ESG를 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전문가가 많고 또 글로벌 환경단체 역할을 굉장히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굉장히 연구가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그런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네 개가 바로 그린피스 홈페이지가 보게 되면 자기네들의 행동 원칙 네 가지거든요. 요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제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데 거기에 시민의 힘 요새 광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에 당신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돈 내세요 이러면서 나와요. 어쨌든 그린피스가 시민들의 서명이나 후원 행진, 평화적 지적 행동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대로 주창을 하고 전달을 하고 교육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변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참조할 수 있고요. 이 다음에 이제 좀 최근에 이제 그린피스가 한 걸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해왔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2018년 8월에 삼성전자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100% 재생 가능 에너지 달성 로드맵 이걸 이제 그린피스가 먼저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후에 이제 잘 진전이 없으니까 2021년에 삼성전자 100% 재생에너지 로드맵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일종의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극을 주고 소통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결과로 이 작년에 어쨌든 뭐 이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이런저러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제안과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삼성전자가 결국 아까 2022년 앞에서도 이제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발표했습니다만은 9월 10월에 아리백 가입 선언을 하고 친환경 경영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모든 자료는 인터넷 다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은 그린피스가 얼마나 사실은 이 건설적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점에서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엇나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상은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참여연대입니다. 참여연대도 뭐 대표적인 NGO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최근이죠. 요거 2023 여기 여전히 삼성전자 이슈입니다. 지금 반도체는 안 팔려서 난리인데 2023년 3월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대 ESG 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런 냈습니다. 이거 했는데 어저께 뭐 우수 사례로 발표까지 했는데 제가 여기서 뭐 초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보고서가 좀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게 일일이 지적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 안 할 테니까 좀 찾아보시고요. 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삼성전자가 환경법규 위반을 0건으로 공시를 했는데 알고 보면 막 처벌받은 것도 있고 다 그런데 보고서에 안 올라왔더라 이겁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MSCI 그 ESG 평가에서 우리나라 트리플 A 최고 점수를 받은 기업이 없었어요. 근데 딱 없는 줄 알고 뭐 학생들한테 강의를 다 하고 왔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가 받았어요. 누군가 봤더니 네이버예요.
그 네이버는요, 우리 개인정보 유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갖고서 막 온갖 욕을 먹고 있었는데 얼마나 보고서를 잘 썼으면 트리플 A를 땄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대한 얘기, 평가 체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맥락을 보지 않으면, 그리고 실체를 보지 않는 그런 평가는 사실 어렵다. 그렇다면 그걸 누가, 평가 기관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 단체가 움직여야 되고, 지역, 아까 말한 대로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러트가 돼 있어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좀 민망한 얘기가 많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지적만 한 게 아니라 참여연대도 이런 몇 가지의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 스크리닝으로 못하는 걸 확실하게 감점 처리하자,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KESG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좀 더 맥락에 맞게, 그리고 정성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좀 너무나 단순한 이런 평가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ESG 정보의 객관성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산기관 검증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들, 여기서 노동자합의 얘기 나왔습니다만 소비자라든가 바로 관계되는 시민단체들, 이런 데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된다. 즉 이해관계자 얘기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체크와 견제를 통해서 회사가 똑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MZ세대가 있지요. 그래서 MZ세대는 이거 갖고서도 1시간 이상 발표를 해야 되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MZ세대가 ESG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타 툰베리의 ESG 버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단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하나만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 이 젊은 세대, 특히나 이 G세대가 되겠죠. G세대들을 이 비판자이면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으면서 혁신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 세대, 또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통해서 전체 그 글로벌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세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리더십을 끌어갈 세대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아까 SDG와 관련된 게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ESG에 확실하게 연결되는 게 이겁니다. 8번. 지속 가능하고, 다 나오잖아요, 여기. 포용적이며,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이게 이제 바로 미래 세대 입장에서 일자리 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다. 이게 SDG의 8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직접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SDSN Youth, 원래 이 SDSN은 이거죠. 여기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이게 이제 SDG를 뒷받침하는 네트워크인데 여기에 Youth Initiative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엔이 이렇게 해줬고, 이미 127개국에 750개 이상의 조직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ESG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체가 이제 글로벌 유스 클라이밋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것도 젊은이들의 네트워크인데 특히나 월드뱅크 그룹의 젊은 전문가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ESG에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ESG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네들의 포지셔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이미 글로벌하게 제출을 하고 있고, 이것이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여 간단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시민 교육을 하는 셈이죠, 이게. 글로벌 시민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와 관련된 젊은 청년 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아까 포지셔닝 페이퍼에 나온 거 보면 한 이런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 그 다음에 최근 나온 우리가 많이 지금 바로 전화진 아마 대표께서 저쪽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 디지털 전환과 ESG 연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고 있죠. 바로 ESG 경영을 위해서 교육 및 교육 모듈을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글로벌하게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ESG의 기반이 되는 교육은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되겠죠.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ESG가 돼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ESD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해왔죠, 사실은. 해왔는데 이 네트워크도 많고
개발된 교재도 굉장히 많고 교육 시스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ESG를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다자가 협력하는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ESD가 이미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이 ESD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나서서 오랫동안 그 노력을 해왔죠.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좀 정리를 한다면은요, 시민 단체가 얘기했던 것들은 첫째, 인간 중심, 사회적 가치 중심의 ESG 체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집약이 돼 있는 문건이 한국경제사회연구원에서 나왔던 사람 중심 ESG를 말한다. 이게 좀 그래도 이 ESG가 경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생태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문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입장이 가장 계속 잘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평가 및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ESG 경영 프로세스 자체가 스테이크홀더스, 이해관계자의 모든 중요한 채널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S와 G 분야에 있어서 실천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는 자원순환이라든가 환경 문제 해결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운영, 그다음에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소셜 임팩트 이런 조직들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인데요. 대학은 뭐 아까 대학 교육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많은 곳에서 이 교과목 수준에서는 많이 통합을 했습니다. 다만 대학이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성 발전, 또 그다음에 이 기후 환경 거버넌스랑 같이 가는 모습이 적어요.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과목을 교육 과정을 들어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의 진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천과 더불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대학교 한양대학교라든가 서강대도 하고 있고, 뭐 이 연세대도 들어와 있고, 또 서울대학교는 지속가능 발전연구소 설립한 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다 내고 있어요. 어쨌든 다만 이거를 같이 실천 차원에서 하고 있냐 하는 문제는 별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G, SDG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통합적 성찰적 연구를 대학이 좀 맡아주고, 그다음에 단순히 경영 차원이 아닌 공공적, 공익적 차원에서의 ESG의 방향 같은 것들을 시민단체와 대학이 좀 협력해서 먼저 선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르긴 몰라도 시민단체들의 그 하나의 바람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런 교육을 실제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초록우산의 내가 그린 동그라미, 여기서는 이제 이 순환 경제를 위한 활동을 통해 갖고 기금을 조성해서 이제 폐전자 제품 순환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거를 이제 재단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환화들을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전체 사회와 ESG 활동이 선순환될 수 있는 걸 갖다가 시민단체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하나의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환경재단도 이 탄소 기후 행동 전문 기업하고 손을 잡고서 탄소 상세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실제 활동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한마디로 사회적 실천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제가 그냥 대표적인 예만 든 거고요. 몇 분? 1분. 예. 그다음에 1분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은 월마트하고 환경보호기금이라는 데가 이미 일찍이 했어요. 그래서 월마트가 ESG에서 가장 항상 상위 급에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EDF가 완전히 NGO인데 여기 직원들이 직접 월마트 본사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세웠다는 게 있고요. 네슬레만 하더라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으니까 여기서도 이 그린피스하고도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벅스도 보게 되면 국제보존협회, 이케아도 세계 자연기금 유명한 단체죠. 이거 세계 자연기금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실제로 ESG 체제 운영을 같이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사례니까 우리가 참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요거 뭐 마지막 제가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우선 ESG 자체가 워싱이 안 되려면은 녹색 성장 포기해야 됩니다. 자꾸 ESG 돈벌이, 새로운 돈벌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말로라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ESG 시민이 만들어간 거기 때문에 ESG가 어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ESG의 기준과 평가는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후 행동이라든가 환경 정의의 문제가 계속해서 ESG 체제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ESG 지표와 평가의 주체는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국민들의 이해관계 속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의 ESG 체계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관점이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려면은 우리 시민들이 당장 국민연금에게 당신들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아이템들을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하시는 여러 발제자분들께 시간의 압박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널널하게 남아서 이제는 이제 토론하는 분들의 이제 토론 시간을 좀 여유롭게 이제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임성근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임성근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 대학도 아무런 교과목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기초 교양 과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 특히나 법학 과목에 있어서의 개설 교과목은 너무나 힘들고, 특히 또 이제 로스쿨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초 교양 학문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좀 미미한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아까 시민교육을 말씀하셔서 한 말씀 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학교가 이제 이제 학원가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대학가가 그런 느낌이 많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해 주신 이제 그 임정금 교수님 말씀이 너무나 가슴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